무대가 너무 지연되고 있습니다. 베스트 홍진영의 무대로 음악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홍진영 씨, 아시는 노래 있으면 따라 부르세요. 손 좀 치시고 건강에 좋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 사랑의 배터리가 타는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당신은 나를 땡기고 어쩜 병원해도 좋아요. 동생이 아니라도 좋아요. 나만을 이해해준 당신이 바로 내게 최고랍니다. 부터 부산 부감대 총결집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자, 국민의례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사회자 없이 저희들이 오늘 처음 해보는데 100% 완벽하게는 절대로 못하겠지. 그런데 100% 완벽하다고 생각해 주시고 봐주시면 너무 잘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부광대 서미란 총괄위원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참 출세를 한 것 같더라고요. 한 번도 우리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다든지 뭐 제가 어떤 말을 한다든지 단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문재인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결과에 한교안 총리님을 만나게 된 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며 사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좀 담담하게 보이는 사람으로 보이시죠? 그죠? 근데 지금 솔직히 좀 떨립니다. 한번 주세요. 아, 네. 제가 사모님을 모시고 오면서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방대의 일원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서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부방대가 자유 대한민국이 원래 모습대로 갈 때까지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정말로 과거 5년의 역사를 되돌려주고 싶지 전혀 않죠? 그죠? 너무 억울하죠? 억울할수록 우리가 화만 낼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결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교안 총리님께서 추구하시는 G2의 국가 충분히 대한민국이 세계 G2가 될 수 있다고 강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 동조합니다. 얼마나 유능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문모모가 이렇게 만들었는 화가 나서 도저히 이대로는 저희들이 안 된다는 생각에 제가 가슴 떨리는 걸 모두 쥐어잡고 부방대 총괄위원장으로서 부산 총괄위원장으로서 명예에 먹칠을 하지 않는 그런 위원장이 될 것을 여러분들 앞에 약속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방대 끝까지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관심 없으면 부방대가 점으로 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곧 대한민국이 점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하셔가지고 지금 뭐 백수 시대라고 하는데 무조건하고 100살까지는 책임을 지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박수 많이 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 사실은 한교안 총리님께서 제가 전화상에도 여러분들 말씀을 개개인 드렸는데 6.1 지선과 3.9 대선을 겪으면서 부방대가 지난 2월에 결집되면서 저도 진짜 천지도 모르고 부방대가 뭔지 AI 감시 촬영을 강크게 했습니다. 하고 나니 이것이었구나. 한 번 하고 두 번 하니까 용기도 생기고 방법도 생기고 이제 우리가 좌파 극자죠. 걔네들하고 종북 좌파라고 명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종북 좌파랑 싸우는 어떤 길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면서 55와 45의 장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을 저는 10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10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거기에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이 어느 길로 갈 것인지는 우리 선생님들 가슴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화하면서 솔직히 너무 서운한 거는 어디세요? 하면서 부동산요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진짜 전화를 하다가 나중에 약이 진짜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는 당신들이 접수해놓고 왜 나한테 지금 이러지? 그러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고맙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고맙다고 하시는 그분 때문에 또다시 용기를 내어가지고 전화를 해보면 진짜 어느 후에는 기업부터 쭉 해가지고 취업 갈 때까지 한 명도 안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한교안 대표님께서 6.1 지선과 3.9 대선을 하면서 우리 부방대원들 가슴에 당신의 가슴에 한 분 한 분을 다 넣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매우 감동을 받았고 그것은 절대 한교안 총리님께서 그냥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총리님 만났을 때 한 100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자신 있게 500을 가지고 갑니다. 한 번도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 어거진 행동을 하신 걸 제가 너무 가까이는 아니었지만 본 적은 없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도 부방대원들 고생하셨다고 얼굴이나 한번 보고 차라도 한잔 마시자고 이 시간 내셨는데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너무 급하게 잡다 보니 총리님하고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우리는 그거보다 더 높으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지영 사모님은요, 사실은 아무 데도 안 가셨어요. 사모님 맞지? 부산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부산 부방대원들은 두 어깨에 책임감을 가지고 대원 활동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최지영 사모님 메시고 우리 경로사 말씀 한마디 듣기로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사모님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들이 사모님이 이렇게 전국을 정말로 처음 다니시는 길대여서 더 큰 것도 해드려야 되는데, 올라가실 때 못 들고 가실까 싶어서 그래서 사모님 들고 갈 정도의 꽃다발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 정정식을 제가 대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글자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뭐라고 적혀가 있습니까? 사모님 이쁘세요. 여기도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사모님 이쁘세요. 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아 부방대 여기 1원 그 사람 일동. 부방대 모든 일동. 분들이 마음을 막 모아서 이 꽃다발 작지만 여기 안에는 아주 큰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대표로 벌써!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꽃보다 부방대인 것 같습니다. 꽃보다 부산 부방대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부방대는 역사에 남겨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 하신 분들처럼 정말 무슨 자리를 위해서 오신 분들도 아니고 정말 오직 나라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으로 또 우리 자손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여서 정말 무엇이 될까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모여서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방대 동지님들하고 좀 송구스러운데요. 또 어르신들 또 선후배님들 이렇게 보면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시큰시큰해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2022년 3월 9일 또 6월 1일 대한민국에 이런 분들이 계셨을까? 어떻게 이런 분들이 곳곳에 전국에 이렇게 계셔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정말 무진장 애를 쓰셨을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만일에 이 선거가 6, 7%, 7, 8% 차이로 우리가 이겼다면 부방대가 활동을 안 했어도 어쩌면 정권 교체가 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0.73%는 야, 부방대가 아니었더라면 정권 교체 못했겠구나. 그래서 정말 부방대는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켜졌고 아까 정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서울에서 내려왔지만 또 이 부산에서부터 서울에서부터 내려가고 부산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우리 이 대한민국을 정말 이 부방대의 열정 그다음에 자유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꽃피우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삼풍 아파트에 있는 조재현 대법관 집에서 이제 시위를 하시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부방대원들 아마 환경 TV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이렇게 막 쫓아가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많이 못했었는데 우리는 이미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재현 대법관 집 앞에 가서 하니까 그 양반이 이제 처음에는 막 이렇게 부방대한테 딱 차 타는 순간을 이렇게 목격을 당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차를 바꾸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아예 지금 집에를 안 들어오는가 봐요. 집에 불이 안 켜진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정말 우리의 이 열정과 우리의 이 어떤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 얼마나 본인은 또 그 부끄러울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앞으로 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방대 동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자유와 정의가 꽃피어진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보면은 정말 기쁘고 힘이 나고 사랑하고 무엇보다 존경하고 끝까지 한 분 한 분께 여러분께 배우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스펠인데요. 혹시 뭐 종교가 다르시더라도 그냥 이 곡의 뒷부분에 코러스가 나올 때 그 황교안 총괄 대표님의 그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잘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아끼는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앵콜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시 위원장 서미란이라고 인사 다시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10분 내 하려 시간을 배정받았는데요. 저기 제목 보면 현대사회와 자원봉사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 현대사회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 생활에서 곳곳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너무 많은 지식들, 정보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정보도 뭐든 좀 부족해야 좋죠. 그죠? 너무 많으니까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현대가 가족 사회, 가족도 유대 악화되고, 제가 부산 진구에 사는데 부산 진구에 가족의 수가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정의 수가. 그래서 가정의 수가 늘어나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가족 수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인구는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의 수 늘어났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1인 가족이 많이 늘어났답니다. 굉장히 지금 사회 팽팽하고 1인 가족이 늘다 보니 밥상머리 교육이 다 묻어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나도 모르는 섭외에 의해서 차츰차츰 우리는 도덕과 어떤 그 질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 사회의 이런 문제 복잡하고 지금 아주 우리가 정보가 굉장히 유비커스트라 그죠. 이런 속도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빨리빨리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지고, 예전에는 밥상머리 밥을 먹으면서 어른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도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들었는데, 지금은 오로지 학교의 지식적인, 지금 대학교 졸업 인구가 90%가 넘습니다. 이거 진짜 문제가 많아요. 저는 지금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 우리가 넘어가다가 4번으로 좀 넘겨주세요. 여기에 저희가 이제 제가 이 부방대를 활동하다 보니, 부방대는요 누군가가 정해진 사람이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이 부방대와 자원봉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는 걸 제가 조금씩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바꿔야 되는지, 지금 여기 보면 자원봉사는 보수도 없고 지속해야 되고 공공의 이익 그리고 남한테 배려해야 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자원봉사 일인데 이게 지금 부방대 역할이라는 걸 제가 새삼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방대원들한테 자원봉사, 지금 현대사회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1인 사회가 1인 한 가족 혼족 예 죄송합니다. 예, 혼남, 뭡니까? 혼밥. 이런 혼자서 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 상대방한테 배려한다는 것도 전혀 없고요. 너무 신기한 거는,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는 3명이 모여야지 놀이 문화가 형성이 되었는데, 지금은 3명이 앉아서 커피숍 앉아도 각자 휴대폰 보고 노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얘기는 다 듣긴 들었는데 절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갈수록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를 끊임없이 연구해가지고 이 자원봉사를 부방대도 그렇잖아요. 보수 받습니까? 자비 받습니까? 예, 안 받죠? 어디 나가면 아르바이트 받습니까? 근데 왜 나와 계십니까 여기에? 왜 나오셨어요? 맞죠? 맞지? 제가 여기에 계약하러 와서 깜짝 놀란 게, 여기 자유총연맹이 저희들 슬로건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자유는 절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가 그걸 찾으려고 우리가 모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원봉사 네가 해라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자원봉사의 마음을 갖고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따라 해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자원봉사의 역할을 할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자원봉사가 될 것이다. 예, 제가 잠깐 동안 말이 바뀌었죠.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간사합니다. 그렇지만 간사함을 자꾸 고쳐나가면서 제가 한교안 총리님의 말씀에 정의는 절대 지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많이 몸소 겪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학교에서 수업할 때 굉장히 압박을 좀 받았었는데 요즘은 자신감 있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1년 사이에 제가 했던 게 옳았다는 게 점차적으로 처음은요 부정선거 있다니까 나보고 정신병자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공병호 박사님이 2년 반 동안 미국에서 연구하셨죠. 사전선거가 단 한 번도 국힘당이 이겼던 적이 없던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그죠? 근데 국민들은 몰라요. 투표 이기고 결과론적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투표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 사전선거가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자원봉사의 역할을 하고 자원봉사가 되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사전선거는 모두가 더불당이 이겼다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래요. 선관위 자료를 보고 공병호 박사님께서 당신이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일할 수 있는 걸 찾았다고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신다 하셨어요. 어떻게 세상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주권이 있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사전선거에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6.1 지선 때 동대구 개표 참관인 참석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밝혔습니까? 안 밝혔습니까? 제가 잡았습니다. 명장 이동에 사건 터졌습니다. 진짜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순간부터 자원봉사가 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꼭 자원봉사 역할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자원봉사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부방대 모입니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하고 톡에다가 참석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전화할 게 아니고 한 4일 동안 전화를요 한 800통은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절대로 부방대원은 지면 안 됩니다. 못에 정의를 받들었어. 불의에는 절대로 우리가 지면 안 된다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 지난 우리 부정선거 방지대는 원팀의 기점으로 생겼습니다. 사실은 저희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는 원팀을 구성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발족이 사실 되었어요. 게다가 3구 대선에 너무 급하게 부방대를 결집을 하다가 감시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 사실 천지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한 지역에 한 군데씩 하려고 조를 짰다가 갑자기 해운대구에 발령이 나가지고 해운대구를 저희들이 이틀 동안 사전선거 때 감시하고 일주일 동안 감시를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니 참 희한한 표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부방대는 사실은 3구 대선을 기점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때 일화가 생겼는데 대한민국에서 아주 무서운 대학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십니까? 예, 무슨 대학입니까? 예, 여러분들은 모두 부방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꿈이 부방대 총장이 되는 꿈인데 나중에 저를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3구 대선을 하고 나니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죠. 부방대 이름이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1 지선에는 우리 엄청난 감시하에 우리가 부방대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방대가 누구의 바깥에서 관심이 되었다는 게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3구 대선에는 감시한데도 뭐 하겠노 이랬는데 보니까 만만찮지가 않죠. 그죠? 역사에 아마 분명히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방대가 여기까지 왔는데 17개 시도 위원장님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2번씩 한 2시간 정도 매일 저녁에 영상회의를 하면서 부정선거는 끝났고 우리 국민들 같이 우리 시민들 부산 시민도 마찬가지예요. 선거가 끝났는데 부정선거 왜 하나 이제 끝내자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한교안 총리님께서 선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70% 80%가 온천지 부패로 쌓였더랍니다. 그 부패를 다 걷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100% 차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이라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방대의 역할은 이 부패를 어떻게 하면은 모든 걸 다 그룹을 짜서 치료를 해야 될 것인지 그 역할이 대한민국에서는 부방대 말고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맞죠? 박수 한번 주세요. 김미연 원장님 박수 주시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2시간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10분 정도밖에 할애가 안 되니까 제가 말이 조금 빠르고 빨리빨리 두 수업 진행되었는데 단 한 가지 핵심은 뭐냐면 부방대는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앞으로 오늘 자원봉사가 되기로 약속하셨죠? 그죠? 그 자원봉사는 절대적으로 누가 나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죄송한데 손을 이렇게 한번 내밀어 보세요. 네. 자, 가슴을 다 지웁니다. 이제 지우고 손을 또 이렇게 한번 내밀어 보세요. 어떤 데가 더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네. 자원봉사 역할을 잘하는 부방대는 영원히 대한민국 역사의 길이 빛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혼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어깨를 다 부딪혀가지고 만들어야만이 부방대는 큰 조직이 되면서 대한민국 자유를 지킬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함께 해주리라고 오늘 일단 꼭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기 신혜영 박사님이신데요. 교육학 박사님이시고 이분은 강서 아동가족상담연구소 부설 성인클리닉 상담연구위원으로 활동하시고 이분도 아스팔트 위에 다니시면서 엄청나게 부정선거를 많이 발견하셨는데 오늘 10분 정도만 잠깐 사례를 현장에서 있었던 일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경청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들어야 됩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한 번에 절대 되는 건 아닌 줄 아시죠? 우리는 끊임없이 학습을 계속해야 되고 사실 여기에 그 자유총연맹에서 지난번에 오니 MOU를 맺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꾸만 시적봤습니다. MOU를 맺자 했는데 저희 부방대하고 봉사활동을 같이 하자고 제가 말씀도 드렸고요. 지금 첫 번째 사업은 뭘 할 것이냐면 제가 고딩 마음이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저희 부방대는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암울한 게 출산율이 너무 저조한 게 암울한 사회고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덩달아 고령화 사회가 유럽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이 준비된 시간까지 나왔는데 한국은 26년 만에 고령화 사회가 된 거예요. 준비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케어하게 되면 거기 아이들까지 2명씩 케어하지 않겠나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할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거기 협조 좀 많이 해주시면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출산율 저조한 게 세계 1위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빨리 여기서 회복돼야 되는데 국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요즘 아이들은 결혼은 선택이고 직장이 필수더라고요.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졌는데 거기를 우리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부방대 역할에 좀 협조해 주시고 여기 준비 다 되셨습니까? 예, 지금 신혜영 박사님한테 제가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촬영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제가 보이는 것보다는 이거 보이는 게 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신혜영입니다. 지난 8월 말에 교직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사실 교직에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반듯한 나라를 물려주지 못했다는 자괴감, 또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데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강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학교 강의도 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성옥 처장님께서 짧은 강연을 부탁을 하셔서 지금 부정선거의 문제를 알리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한 사람 그 누구라도 단 한 표가 그 누구의 한 표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그 표의 등가성을 우리가 증명하지 못하면 결국 부정선거에 우리가 먹히게 되면 그 나라는 베네수엘라처럼 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15분의 시간을 할애를 받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주로 부정선거와 관련한 저의 사례입니다. 첫째는 부정선거 예방을 위해서 제가 했던 것들인데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어떤 약간의 예지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핵 직후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읽어오던 조선일보를 절독했습니다. 이유는 거짓과 선동과 조작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거짓과 조작과 선동에 대해서 분명한 팩트로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어떤 정확한 논리를 펼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에 빠지면서 2018년도 문재인 정권이 이 교육부를 통해서 하는 그 악정을 보면서 정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 얘네들이 못하는 게 없구나. 정말 무슨 짓이라도 하겠구나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백모 박성현 주필이 하는 세뇌 탈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세뇌 탈출에서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 또 외국 선거제도와의 비교 이런 것들을 온오프라인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부산에 당시에 2개의 조직이 있었습니다. 저 강서 서부 쪽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외 지역, 그 부산 진구를 포함한 동부 지역 쪽으로 둘로 나누어서 저는 사는 지역에 따라서 동부 지역 쪽에서 했습니다. 나중에는 2팀이 같이 모여서 하게 되었는데요. 그 팀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부산역에 박성현 주필이 와서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같이 그렇게 밥을 먹고 또 어떤 거를 할 것인지 이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이마트 또 그 동네 메가마트 등의 그런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공수처 반대라든지 헌법에서 자유의 항목을 빼려고 하는 거에 대한 반대 서명이라든지 탄핵의 진실을 알리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 겨울쯤에 가서는 2020년 4.15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사전선거에 구멍이 많다는 것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2019년 당시에도 프랑스의 투표를 하는 투표함은 투명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투표함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 시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겉 모양은 굉장히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처럼 세련되게 변화했지만 점점 허술하게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투표함은 겉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마치 쇠로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밑에는 자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자료를 끈으로 해서 언제든지 뺐다 풀렀다 하면서 표가 더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선거를 하지 말고 본투표를 하자 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운동은 주로 해운대 동백섬에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쪽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행진을 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판넬을 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앞뒤로 해가지고 메고 이거를 이제 거리를 걷는 그런 어떤 1인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했던 저게 바로 이제 그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스티커를 딴 데서 보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공명선거 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메고 이런 식으로 메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화면. 네, 자, 구멍숭숭 사전투표, 선거일에 투표해서 표도둑질 막아내자라는 겁니다. 일단 내용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양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사전선거에 대한 게 앞에 있으면 사실 안쪽에는 이런 어떤 것들이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겨울부터 쭉 하던 중에 이게 바로 전입니다. 전데요. 해운대 동백섬에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거를 맨 상태로 지금 군함로에서 제가 차를 대놓은 주차장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인데 누가 사진을 착각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떤 여자들이었는데 나중에 그 신분을 알고 보니까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시민의 눈이라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네들 말로는 선거를 감시하는 단체인데 걔네들은 선거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상적인 제대로 투표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즉 부정선거를 독려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얼굴이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학교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해운대 경찰서에서 출두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4월 4일 날 찍혀가지고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 조사를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학교로 공직선거법 위반해가지고 아직 혐의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학교로 통보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고 온갖 보직을 다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너무 창피하고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해서 이제 6개월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직선거법이나 이 선관위 관련한 법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변호사는 이거는 그냥 누구랑 말한 것도 아니고 혼자서 판례를 차고 거리를 지나갔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해운대 선관위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해운대 선관위가 고발을 한 겁니다. 저도 저를 모르고 신원 미상해가지고 근데 CCTV를 전부 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제가 차를 주차해 놓은 데를 찾아서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은 경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경찰에서 수사를 종료를 못하고 반드시 검찰로 송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고생을 한 다음에 검찰에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거를 딱 받고 나서 도대체 저한테 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오상종 대표와 김상진 대표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되냐. 첫째, 변호사를 사라. 두 번째, 우파 변호사를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찰서에 가서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는 겁니다. 민원실에 가서.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님의 부인이신 박영하 교수님을 제가 알고 있어서 박영하 교수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힘들었지만 그거를 넘겼는데 그 과정은 말도 못하게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과정은 그렇고요.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이제 요거는 지금 이준석한테 내용 증명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한테 내용 증명을 2번 보냈습니다. 2번 보냈는데 한 번은 부정선거가 아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얘기. 그 다음에 반드시 편지를 보낼 때는 제 명함과 그 다음에 증거자료를 붙여서 보냈습니다. 국토본에서 나온 증거자료를.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보냈는데 당연히 답이 없죠. 그 다음, 예. 그 다음.
이건 이제 두 번째 보낸 거기 때문에 국토본의 모든 증거 자료, 문화일보에 나왔던 그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료를 뒤에 다 붙여서 보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그 부정선거라는 것을 혹시나 얘네들이 무슨 정말 기가 막힌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 의심했었는데 그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저는 바로 부정선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제구에서 살고 있었는데 연제구의 이주환 의원이 초선으로 그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근데 평소에 제가 좀 알고 있던 분이라서 제가 그분한테 뭐 태극기 집회를 나가면 부산 집회에서 그 연설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몇 번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주환 의원님 그 지금 당선됐지만 이 표 재검표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확 뒤집어 엎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야 큰 정치인이 됩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답이 없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런 일이 사실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편지를 보내기 전에 국토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이제 여러 군데에 이제 좀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어떤 역할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가 그 두 단지가 있는데 1500세대씩 3000세대입니다. 그래서 국토본에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3400장을 받았습니다. 3번에 걸쳐서.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정말 맨날 며칠을 접어서 그거를 한 열흘에 걸쳐서 저희 단지 1500세대 아침에 4시 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아침에 4시 반부터 해서 한 6시 반까지 돌리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은 막 반송함에 있고 떨어져 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집어넣고 어느 호실까지 어느 몇 동까지 넣었다면 그거를 기록을 했다가 그 다음날 넣으러 갈 때는 그것부터 다시 맨 처음에 넣었던 것부터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3번 정도를 체크를 해가면서 반송함에 있는 거 빼내고 그 다음에 막 버려져 있는 거 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열흘에 걸쳐서 이제 3000세대를 돌리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조금 갖고 다니다가 이렇게 지하철에 사람들이 볼만한 그런 곳에는 살짝 놓는다든지 끼워 놓는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이제 그렇게 국토본의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번에 한 게 바로 이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준석한테 그렇게 보내고 하트경한테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지하게 보낸 것은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그분이 그 사모님이 저희 대학 졸업생이신데 제가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자를 통해서 같은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제가 인비로 해가지고 그 김기현 원내대표님한테 보냈습니다. 그게 거의 13장이 되는데 제가 그분한테 보내려 하니까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공부를 맨날 며칠을 또 해가지고 그분한테 보냈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문자가 왔는데 이제 뭐 그런 그래도 긴 그런 답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2021년도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 선거가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예비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님께서도 거기 참여를 하셨던 그 경선입니다. 그때 한기호 사무총장이 있었고 경선관리위원장은 그때 정홍원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홍준표, 부산 남구의 박수영 의원, 한기호 사무총장, 권영세, 서병수, 지상우, 정홍원에게 편지를 다 이거는 손편지를 썼습니다. 보통 10장 이상씩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편지를 쓰고 너무 컴퓨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손 양쪽이 마치 거적대기에 달려있는 나무 토막처럼 덜덜덜덜덜 떨립니다, 사실. 그래서 보냈는데
경선 관리를 왜 선관위에 맡기냐, 당내에서 해라, 선관위에 맡기면 부정의 요소가 크다 하고 쭉 보내고, 정홍원이나 서병수나 권영세 같은 사람, 홍준표에게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요청해라, 당신들 소위 친박 아니냐,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그 중에서 단 한 사람에게 답이 왔습니다. 제가 명함을 보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곧 정년을 맞이할 사람이고 명함이 다 필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명함을 정년이 끝나기 전에 내가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다 쓰고 없애겠다라는 목표를 가졌었기 때문에 명함을 다 그냥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권영세 의원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교수님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로를 하나 텄습니다. 그 이후에 2022년 1월 17일에 하태경 의원을 제외한 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5명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워드 작업을 했고요. 그게 뭐 10몇 장씩이나 됩니다. 지금 그거 하고 남은 게 몇 개 있기 때문에 혹시 보시고 싶은 사람, 꼭 필요하신 분은 갖고 가셔도 저한테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되 그때는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조금 또 그게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편지만 11매 있었지만 그 뒤에 국토본에서 나온 자료, 문화일보에서 나왔던 그 자료를 국토본에서 원본 파일을 받아서 했는데 그 105명에게 거의 20장에 가까운 자료를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는 집에서 복사가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그래서 할 수 없이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김영철 장군님이 쓰신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 이 책을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보내기 위해서 사실 김영철 장군님 책을 보고 그 책에 있는 이메일로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장군님 사실은 국민의힘 하태경 제외 105명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부정선거 관련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 장군님 책이 필요합니다.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을까요? 105권을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국회에 있는 그 국회 300명한테 다 보냈다는 거예요. 따로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유엔 대연동에 있는 유엔 전쟁 기념관에서 예비역 장성들의 부정선거 관련 그 규명 규탄 대회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조금 왔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부산이 이제 처음이시라 사람들을 모으기가 힘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1월 달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제가 한 8분 정도를 모시고 사실 이제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이거 놔두시고요. 이제 유명 인사들 이제 2022년에 들어와서는 유명 인사 호남의 3대 양심이라고 하는 그 전남대 경제학과 김재호 교수님, 또 주동식 국민의힘 광주 서울 당협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최진석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안철수 캠프에 있고 제가 도저히 주소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분한테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김재호 교수님한테 보낸 거가 그래서 김재호 교수님한테는 이 책 2권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들한테는 편지만 보내고 증거 자료만 보냈지만은 이제 다른 분들한테는 이 책 2권 하고 그다음에 그 국토본에서 나온 자료하고 전부 다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함익병 원장 있죠. 그 헛소리 잘하는 사람, 암 걸리게 생긴 함익병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강남에 있는 피부과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보냈고 저 증거 자료랑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했고 주변의 지인, 뭐 지인인데 좀 좌빨인 사람들 있잖아요. 멀쩡한데 좌빨인 사람들, 보험회사 사장님, 그 다음에 교총에서 제가 40년 만에 처음 여행을 전라도를 갔는데 거기 옆에 앉았던 고등학교 선생님이랑 얘기를 트면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8월 15일 날 그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한테 간단하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보냈더니
8월 23일에 귀하의 감사 제보가 수원 사무소로 배정되었다 하면서 접수 번호와 제보 번호를 저한테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히 이제 8월 15일 날 빨간 날만 되면 이게 누구한테 편지를 써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5장을 썼습니다. 김건희 여사 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3권 저거하고 그다음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라고 어떤 애기 엄마가 쓴 좋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왔는데 그 책까지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는 손편지를 쓰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니까 본문이 23장 정도 됐고 그 뒤에 제가 이제 그 목차만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 거. 1. 고민이 깊어진 2018년. 2. 조국 사태 때 대학에서 생긴 일. 3. 교육부. 4.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재앙화한 교육부, 문재인 교육부. 또 그다음 하느님이 보호하사 해가지고 그 국힘의 공명선거 안심투표 추진위원회라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거기에 들어가 있던 그 위원장을 하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협 사무실에서 선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할 때 막 독려하기 위해서 당원을 이렇게 모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막 사전선거 많이 해달라 하니까 뒤에서 물병을 던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물병을 던질 필요가 있다니까요. 막 던지면서 야 부정선거나 제대로 밝히고 하라고 해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중앙당에 계속 이게 보고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뜨거 해가지고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지도 못하고 이 비겁한 인간들이 공명선거 안심투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법 괜찮은 사람들을 그 위원으로 초대를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가지 안을 위원들이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현재 윤석열 정부의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 사용을 금지해달라. 2번째, 사전투표 용지 및 당일 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하게 해달라. 3번째, 개표 시 사전투표 및 우편투표를 먼저 개함하게 해달라 하는 거를 이 위원회에서 3개를 선관위에 제안을 했습니다. 선관위에서 1번, 2번은 기각, 3번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전투표를 먼저 개함한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개함한 것이 상당히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민주당 계략의 3단계, 그 다음에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지지율,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것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아까 이제 사모님도 말씀하셨지만은 0.74%로 이겼고 그게 불과 27만 4천 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겼는데 만약 부방대가 전국 투표장을 종일 촬영하는 등 맹활약하지 않았다면, 만약 가세현 자원봉사자들이 서울 지역 개표 현장을 감시하지 않았다면, 만약 이재명 후보 칸에 기표된 표가 2장씩 들어있는 봉투를 받아 등 확진된 국민이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았다면, 만약 소쿠리에 기표된 투표지를 걷어가는 선관위의 작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지 않았다면, 기타 등등등등을 썼습니다. 쭉 쓰고 이렇지 않았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이길 수가 없다. 이 부정선거로 300만 표 이상 뺏어간 선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근소한 표 차이로 대선 승리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제안을 했냐.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 정의가 서지 않는다면 경제도 교육도 국방까지도 바로 서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계략을 얘기하면서 지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첫째는 수사가 필요하고, 2번째는 지금 그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즉 예를 들어서 4.15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및 공명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전부 다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서 다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것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라. 이 특별조사위원회는 1.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팀과 2. 공명선거 제도 개선 팀을 두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황교안 대표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이외에 박주영 변호사, 김영철 예비역 장군, 민경욱 전 의원, 홍병호 박사, 또 기타 어떤 선관위 사람들, 기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선관위 조직을 국힘에까지, 국민의힘까지 동원해서 강화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부리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국힘은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부정선거라는 단어에도 벌벌 떨면서 말을 못하고 이준석은 부정선거라면 정계를 떠나겠다라고 말하고 IT 전공의원, 당내 수뇌부조차 이 메커니즘 이해를 위한 공부조차 안 하니 어찌 매사 저들의 프레임 속에 걸려들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시간 되실 때 공병호 박사님의 유튜브 방송에서 선관위 선거 자료 분석을 하나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왜 이거를 대통령실로 보내지 않고 자택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택의 주소를 아는 것이 제가 힘들어서 좌파들의 방송을 보고 그 다음에 크로스체크를 해가지고 보냈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받으셨다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한테 문자로 왔습니다. 카톡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체국의 등기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등기는 본인이 없을 때 반송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나 유명 인사들한테 보내고 나서 허탕친 게 2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냈습니다. 택배로 보냈습니다. 택배로 보내면서 저 책 이승만 대통령 책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굉장히 쑥스럽고 또 얼굴을 이렇게 내세고 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했던 부정선거 알리기를 위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부방대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뭐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차베스가 바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한 다음부터는 경제가 완전히 폭망돼 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의 베네수엘라 아이들의 꿈이 자기 나라를 떠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의 주권, 등가성이 있는 주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즉 선거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선거 정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은 경제고 뭐고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부패로 갈 겁니다. 아마 저는 민주당이 온갖 전략을 2중 3중으로 쓰는데 내각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때 국힘과 같이 야합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세습대거든요. 세습대고 자기들끼리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백날 첫날 싸울 겁니다. 그 싸움 속에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의 위협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공산주의, 아까 선미란 위원장님은 사회주의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2021년에 너무 정말 2020년에 막 끌려가 경찰서 끌려다니고 그 다음에 2020년에 이게 원인이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못 가르쳐서 이승만 박정희의 역사를 못 가르쳤기 때문에 우파 대통령은 다 죽일 놈이 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만 훌륭한 사람이 돼 있는 역사를 빼앗겼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책 이승만 다시 보기라는 기파랑의 책을 40권을 준비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그거를 읽고 간단하게 독후감을 쓰라고 했는데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했어요. 개강하는 날이라서. 그랬더니 그거를 국제신문에 어떤 아이가 고발을 한 겁니다. 국제신문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1시간 이상 통화하고 나서도 그 다음날 아침 월요일 신문에 그게 이제 저가 아니라는 제 이름만 안 밝혔지 모 사립대학 유아교육과 교수가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이승만의 책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런 그 스트레스 때문에 뭔가 마음이 다 피폐해져서 2021년도에는 아예 1년 휴직을 했습니다. 사실 정년이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1년을 그냥 휴직을 사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에게 소망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같이 평범한 민초에게 소망이 있는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00명의 역할, 1000명의 역할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록 아주 미약한 민초지만은 굉장히 존엄한 개인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반듯하고 번영된 나라를 물려줘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선조들은 강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민초가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부방대 덕분에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뵙는데 사실 이사도 하고 너무 연구실 이사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못다 핀 꽃 한 송이가 그냥 계속 못 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근처에 와가지고 어떤 미용실에 들어갔어요. 그 무슨 이제 위치를 물어보고 그랬더니 무슨 행사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죽일 놈들 부정선거를 하고 자기 남편은 총 들고 나가서 그 좌빨들 싸 죽이고 싶다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많이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님이나 정치적인 역량이 있으신 분, 많이 알려주신 분을 지도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들의 크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제 기적을 우리는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방대에서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막 카톡에서 밤중에 카톡 보내지 마세요 막 이런데요. 묵음으로 해놓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보화 시대에 배워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지금 서미란 교수님이나 김성옥 처장님 얼마나 수고를 하세요. 그러면 뒤에서 우리는 좀 따라줘야 됩니다. 그냥 웬만하면 개인적인 얘기는 좀 줄이고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렇게 계속 몇 년을 못 자다 보니까 수면제 없이는 정말 그 출장을 못 갈 정도였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고민을 하다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상로의 카메라 출동을 보니까 잠도깨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니라서 제가 그거를 사가지고 자보니까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수면제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고 나서 그 탄핵될 때 너무 급하게 막 당장 나가라고 난리들을 치니까 나오시다가 이 발목을 90도 각도로 완전히 이렇게 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5년 동안 그 감옥에 있으시면서 그걸 치료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 나오시던 날도 병원에서 밴딩을 엄청나게 했대요. 서 있을 수 없는 정도였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고통이 있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수면 매트를 대통령께 좀 보내드리면 어떨까 해서 사실 고액이었는데 제가 편지를 썼어요. 그 사저로 써서 그 산더미만한 게 가도 놀라시지 말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고 나서 그 잠도깨비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사실 귀한 분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조금 저렴하게 줄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요. 그랬더니 교수님 막 깜짝 놀라면서 막 서비스로 주시고 엄청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100몇십만 원인데 7개월로 끊었어요, 사실은. 나중에 어느 일요일 날 전화가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끝났습니다. 전화가 와서 너무 열광적으로 강연을 해주셔가지고 안내 말씀 드리겠는데 계속 하있어. 다 했어요. 잠깐 다 했어요. 1분이면 끝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더니 어느 날 아침에 일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유용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봤더니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고맙다고 그 이야기 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제는 실버 혁명의 시대입니다.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역시 우파는 독특합니다. 그죠? 네. 긴급 제안합니다. 긴급 제안. 부방대와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일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제청합니다. 네, 이미 자원봉사 되셨습니다. 네, 편지성이 달인이십니다. 환영합니다. 큰일 하시죠? 역시 우파는 똑똑하긴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924 공산성에 저희들이 전국 부방대원들이 아마 결집을 할 겁니다. 그때 참석을 같이 하고자 저희 부산도 사실 조영갑 영도구역 서구 쪽의 위원장님이신데 지금 부산 산악회 회장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산 부방대 산악회가 있습니다. 매월 4번째 토요일날 산에 가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본부에서 행사했으면 본부로 우선으로 하고요. 간간히 연락할 때 지난번에 성지국 선지 1회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산악회가 어떻게 될지를 지지를 조영갑 위원장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부산 부방대원 여러분, 개인적인 용무를 뒤로 하고 애국이라는 단어 하나로 오늘도 시간을 내시어 개인을 희생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역사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완성되기 전, 자유민주국가가 완성되기 전 로마사를 보면 총칼을 이용한 전쟁으로 권력을 잡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투표로, 국민의 투표로 국민을 대표하는 권력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총칼이 지금은 투표로 바뀐 것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생겨난 말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자유는 절대로 그저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방대원님들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공정한 투표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는다면 어찌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원흉이 된다면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정선거가 명백한 부정선거의 그 명백한 증거를 보면서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판결하는 대법원의 대법관을 보고 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부방대원님들은 이 잘못된 것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설마 공산화가 되겠는가 하면서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이 노력한 그 열매를 그냥 따먹으려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마저 만약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부방대원님들이 자주 모임을 갖고 유대를 강화해야만 지속적으로 부방대가 유지되고 다음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부방대의 지속성을 위해서 카톡방에서 서로 소통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방대원님들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등반대에 많이 참여하여 대원 간의 친교와 건강을 다지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정보의 교환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모임이나 집회, 등반대회 등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부방대의 결속과
지속성에 큰 힘이 되고 우리의 임무가 주어졌을 때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부방대원님들은 나부터 참여함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달 9월 24일 공주산성 트레킹입니다. 그 목적은 현재 그 정당이든 국회의원이든 안타깝게도 제도권에서 부정선거를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누군가가 제도권의 지도자가 되어서 부정선거를 꼭 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책임당원 확보운동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입구에 책임당원 서명을 하도록 빡빡이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이번 공주산성 모임은 그 연장선상에서 부정선거의 그 전국 규모의 세를 과시하여 부정선거의 외침에 길을 막고 있는 우리 국민과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꼭 울려야 합니다. 공주산성에서 우리 함께 이 부정선거를 외치고 의기투합할 것입니다. 전국이 하나 되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 부방대원님들의 많은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10월에는 구미금오산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앞으로 전국대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입구에 이번 공산성 트레킹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산역 또 서면 또 동네에서 출발하는 그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바쁘시지만은 시간을 내어서 꼭 자유와 국가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꼭 참석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부방대가 필요 없는 인류 국가가 될 때까지 함께 노력하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영광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공산성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산은 끝까지 간다. 부산은 모두 공산성으로 간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잠깐 동안 분진간주 PB에서 다 부산 갈매기 놀이 아시죠? 예, 우리 한 곡 부르고 진행합시다. 박수 치면서 일단 지금 거리서 현장에 부르시다. 내 생각이 졌는가
김성욱 사무처장님께서 부방대 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고요. 다음번 강수정 목사님께서 주민자치법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설명이 조금 있을 텐데 조금 지루하시지만 잠시 좀 잘 경청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부방대 사무처장 김성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방대 정관과 회비 납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안내드리겠는데 이 지금 파워포인트가 있으니까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으로 좀 한 번씩 읽어봐 주세요. 자, 제1조 다 읽으셨습니까? 예. 다음 제2조 제3조 저희들 그 사무실이 곧 오픈이 될 텐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35에 사무실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많은 참가 환영식 부탁드립니다. 제4조 지금 저희들이 예전에는 그냥 부정선거 방지대였는데 조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위에 여기 현수막에 나와 있는 제목 보이십니까? 예,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부패까지 우리나라 지금 썩어가고 있는 우리나라를 되살리기 위해서 이 부패까지 우리가 잡아내야 된다 해서 부패까지 넣어서 방지하는 그런 부산 부방대로 바뀌었습니다. 부산 부방대 아니고 전국 부방대죠. 부방대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 활동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부방대 마켓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값싸고 또 품질 좋은 그런 가성비가 좋은 물건들을 받아서 부방대 마켓에서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회원입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회원 자격이 넘어갔네요. 제5조, 제6조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정회원은 나중에도 언급되겠지만은 한 달에 1만 원입니다. 회원 회비가 1만 원을 3개월 이상 납부한 자는 정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저희 부산부방대는 총괄위원장 1명과 사무처장 1명 또 권역위원장 5인 이내에 두고 있는데 현재는 4명의 권역위원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 촬영팀장이 있는데 그 분 외에도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위원장님을 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조직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구위원장님과 동위원장님입니다. 구위원장님 중에 지금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은 아주 공석인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석인 자리를 좀 여러분이 선출을 좀 해주셔가지고 저희 부방대 체계가 아주 조직적으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밑에 동위원장을 둘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선출이 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눈으로 빨리 읽어주세요. 제14조 총회는 매년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로 나뉘는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 예정입니다. 2023년 1월 둘째 주 목요일 저희들은 정기총회를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그 다음 15조 16조 17조 이사회의 구성 상임이사회와 등기 운영이사회가 있는데 상임이사회는 지금 법인 설립 때문에 필요합니다. 제18조 19조 20조 21조 본회의 수익금은 회원의 일반 회비, 정회비입니다. 그 다음 찬조회비, 후원회비, 그 다음 기부금, 사업 수익금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2조, 제23조, 제24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다음 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2조 회비의 종류가 정회원 회비, 찬조 회비, 후원 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는 저희들 9월달까지 회비를 받았는데 9월달까지는 부산 부방대 계좌번호로 납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회원 회비를 내는 통로가 바뀌어 가지고 본부에서 월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월달까지는 부산 부방대 계좌로 내셨던 분들도 10월부터는 본부의 계좌번호로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찬조회비와 후원회비는 본부에도 낼 수가 있고 부산 부방대에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내시든지 상관없고 두 군데 다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3조 정회원 회비 1만 원을 본부에 내시는데 내고 난 다음에 내 회비가 제대로 써있는지 잘 모르겠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10,000원을 낸다면은 그 중에 2,000원은 본부에서 애국활동에 사용하고 그 다음 5,000원은 저희 부산 부방대로 다시 내려옵니다. 부산 부방대 활동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 군구 지금 저희 부산은 15개의 구와 1개의 기장군, 1개의 군이 있습니다. 15개의 구와 1개의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과 구가 활동이 되고 대장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면서 어떤 성과를 내고 한다면은 다시 3,000원씩 다시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만약에 동대장님이 안 계시고 또 부위원장님이 조직이 선출이 안 돼가지고 조직이 안 돼 있다, 활동이 전혀 없다 이러면은 이 돈은 그냥 공중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본부에서 다시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위원장 그 다음에 동대장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찬조회비와 후원회비는 본부나 그 다음 부산 부방대나 원하시는 대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좌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또 카톡으로 그 10월달 되면은 또 10월 초에 이렇게 알리는데 한번 그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회비는 본부 회비 통장 이렇게 계좌번호가 나와 있죠. 이렇게 1만 원 월 회비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1년치를 내면은 10개월 받아가지고 10만 원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회원 회비 내는 계좌번호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CMS로 바로 계좌 이체가 되는 그런 사이트를 지역국 카톡방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CMS 자동이체를 신청하셔가지고 회비를 내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조회비와 후원회비는 본부 계좌번호와 부산 부방대 회비 통장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그 부산 부방대 조직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활동이 미비한 것 같아도 체계적으로 조직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총괄위원장님 계시고 고문님, 지금 오늘은 자리에 오시지 않았지만 열심히 후원해 주시는 고문님 계십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는 또 법률위원장 현선상 변호사님이 열심히 도와주시고, 특히 지금 박용복 그 동부대장님은 도움을 앞으로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무처장, 그 다음 촬영팀장은 지금 공석이지만 앞으로도 이제 필요할 때는 또 이게 선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권역의 위원장님 아주 탄탄하게 활동을 잘하고 계시고, 그 밑에 지금 16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지금 비어있는 저 자리는 오늘 여러분이 좀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너무 이제 또 바쁘셔가지고 이름은 올려놨지만 활동이 조금 못하겠다, 한 활동할 시간이 좀 여력이 안 돼, 마음은 있는데 여력이 안 된다, 이런 곳에선 공동위원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오늘은 동대장까지 좀 선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신청서, 오늘 아톡방에다가 제가 회원 신청서, 그 다음 책임 당원 가입서 다 넣어놨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가입하신 분도 많습니다. 가입하신 분도 많은데 아직까지 가입 안 하신 분은 오늘 좀 이 자리에서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오늘 중으로 잊어버리기 전에 집에 가셔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교와 함께 국민의 힘을 바꾸어 봅시다. 아까도 신혜영님 말씀하셨고 또 우리 송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국민의 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국민의 힘을 바꾸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방대가 추구하는 내의 아젠다가 여기 2, 3, 4, 5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같이 힘을 합쳐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아까 그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황교안 대표님이 저번에 한교안 TV에서 말씀하신 선거법 개정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이 8개의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행동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옥 사무처장님 큰 박수 한번 줍시다. 저희들이 오늘은 너무 급박하게 강연자가 많아서 이랬는데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달에 한 번 정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보가 다 못 듣고 모르시는 분들 좀 많이 나눠주시고요. 지속적인 교육밖에 우리가 지속적인 교육이 우리를 깨우치게 할 거란 생각하에 부산 부방대는 여기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실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니 여러분들 다음번에도 계획이 세워질 때 꼭 참석 좀 부탁드리고, 지금 아주 심각한 주민자치법, 저도 사실 지난 26일 날 처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는데 저는 부산 진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부산 진구도 20개 구가 동이 있는데 한 군데가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답니다. 계금동인데 그거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지 사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안 것은 계속 공부를 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속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부산 부방대는 끊임없이 주제를 갖추고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나와주셔가지고 교육에 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 다 되셨습니까?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아세요? 이것이 작년 2021년 1월 29일 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8명과 민주당 무소속 의원 1명이
발의한 법입니다. 위에 쭉 있죠. 문답식으로 한 10가지 주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시간이 10분 맞춰질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볼 때 여러분 답을 하십시오. 예. 자, 1. 주민자치기본법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법인가? 주민기본자치법은 읍명동마다 행정복지센터와 별도로 좌파 주도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한 법이다. 기구로는 주민의결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사실상 주도권을 행사한다. 창설 이유는 마을 활동가 등 좌파 성향 인사들이 기존 전국 3,490여 개의 읍명동을 완전히 장악하여 사회주의 성향의 마을 공동체로 변모시키는 데 있다. 즉 대한민국 하부 구조를 붉게 만드는 데 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다같이 물어보십니다. 시작. 주민자치회는 기존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답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초자치단체의 시군구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다. 그러나 신설 주민자치회는 시군구로부터 거의 제2조 2항에 의해서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이다.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지만 주민자치회는 지방 풀뿌리에서 좌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 통제 등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주민기본자치법에 의한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와 무엇이 다른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는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읍면동의 관리를 받습니다. 이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 서비스를 시행하고 친목 봉사단체와 같은 일도 한다. 그러나 주민기본자치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주민자치회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고 강력한 권력을 가지는 법적 단체이며 지금과는 달리 좌파 성향 세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우파 성향 세력을 완전히 배제시킬 것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시작. 주민자치회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된다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주민자치회는 읍명동 관계 공무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조차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의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더욱이 주민자치회는 소속 주민들의 신상 정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구하고 수집해서 활용할 수도 한다. 이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갖지 못한 무시무시한 무소불위의 권한입니다. 자, 5번입니다. 시작.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들의 자유권을 크게 침해한다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자, 주민자치회는 그 산하에 동별, 리벌, 마을별 등 세부 소조직을 둘 수 있게 했는데 제10조 2항에 나옵니다. 북한의 5담당제처럼 주민들을 밀착해서 촘촘하게 감시, 통제하도록 한 것이다. 더욱이 주민자치회는 소속 주민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 주민등록번호, 휴대번호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기관, 소속기관까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포함해서 모든 장에 요구하여 수집할 권리를 가지고 요청받은 기관장은 반드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강제 조항까지 두었습니다. 거의 10조 6항이죠. 이렇듯 좌파 성향 세력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에 대한 온갖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명분을 따라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시작. 주민자치회가 6.25 전쟁 당시 인민위원회가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6.25 전쟁을 겪은 분들은 한결같이 좌파가 주도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설명하면 깜짝 놀라면서 6.25 전쟁 때 인민위원회와 같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서울 자신의 옆집이 인민위원회 사무실에 서 있는데 3개월 동안 그 마을의 자익분자들이 인민위원회에 참여하여 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동네 주민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토대로 살생부를 만들었다는 반동부자를 명부를 만들어가지고 그 마을 우익들, 지주, 기업가, 경찰가족, 군인가족, 방공인사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해서 따서 전부 다 살생부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체포해가지고
적결 처형한다는 것이죠. 거적식으로 학살합니다. 주민자치가 만들어지는 지금 이제 지방자치를 경제자와 결합해버리면 우파 성향 주민들 이제 공부가 뭐 크겠죠. 자, 7번째 7번입니다. 시작. 주민자치의 기본법은 포괄적인 차별금지 조항을 삽입했다는 데 맞습니까? 주민자치법 제8조 주민의 권리의 의무에 보면은 다양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 정치적 이데올로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한 차별금지, 또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 이슬람교나 이단 종교 이로써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 앞으로 이로써 이제 개신교 선교활동이나 동성애 비판활동 그리고 반공 우파 세력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비판 활동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탄압과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8번입니다. 8번째 시작. 주민자치의 주민은 기존 행정복지센터 구동사무소의 주민과 무엇이 다른가? 기존 읍명동 행정서입소는 주민 등록된 자만이 주민인데 신설되는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 등록된 그 사람은 아니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주민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주민이고 또 그러니까 한 사람이 2개, 3개 여러 군데에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좌파들 복지 그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중첩적으로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활동가들은 여러 주민자치에 중독적으로 활동하게 되어 이로써 전국 읍명동이 거문항처럼 좌파 네트워크 체제로 운영됩니다. 또한 노동자, 교사도 주민이 되기 때문에 민노총, 정기조 등이 합법적으로 전국 단위 주민자치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9번째입니다. 다시 시작. 주민자치가 만들어지면 읍면동이 마을 좌파들의 먹잇감 생태계로 전락하여 부패의 온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맞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습니다. 아마도 매년 수십조의 국가 재정이 좌파 마을 활동가의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민자치에는 민간 단체들 등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수익 사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를 매수하고 무상 대여를 받아가지고 온갖 수입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동네들마다 뭐 힐링센터를 운영한다, 또 주차장을 운영한다, 또 수련을 한다.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수입을 주민들에게 이제 돈을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목적입니다. 돈을 받으면은 마음이 간다는 것이 그쪽으로.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를 완전 장악해서 정권을 영구화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시작. 주민자치기본법 시행을 막지 못하고 실행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 대선에서 우파인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미 대한민국 하부 구조인 읍면동 조직과 주민들이 모두 좌파 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주민자치에는 점차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마저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가 점차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산화의 길목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몇 년 전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동네에 주민자치단체가 생겼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입하세요. 가서 우파 활동을 하시라고. 좌파들 우리 비서가 가입하시다는데 가셔서 정치를 들여다니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그 방향을 가지 않도록 막으셔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 중에 나왔지만은 옛날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에 교과서 나왔죠. 5호 담당제. 딱 그거입니다. 이게 지금 이중 삼중으로 활동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강숙훈 목사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켜야 되겠죠. 저도 예전에는 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요즘은 갈수록 이 멸공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고요. 잠깐 또 분위기 세신의 입장에서 멸공의 횃불 한 곡 부르고 우리가 또 시작합시다. 다들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가운 이 강산을
평화를 위해 정의와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열공의 불 아래 목숨을 건다. 국의 푸른 나라 지키는 우리 젊음의 정열과 정오늘을 산다. 한포의 벼락불 소리를 붙이 아 연습이 없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열공의 불 아래 목숨을 건다. 자 부반대 여러분 우리 목숨을 다 걸고 이 나라 아름다운 대한민국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오늘 박재학 위원장님께서 저보고 발전을 참 많이 했다는데 발전의 모습 보입니까? 네. 저 사실은 속에 많은 달란트가 감춰져 있는 거 제가 발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빌어서 한 번 더 한교안 총괄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안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맞죠? 다음번에 더 좋은 발전된 모습을 여러분들 꼭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보시고 오늘 조직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그 부방대 본부에서 내려오는 돈들 물론 우리 돈이죠. 저희들은 자파처럼 우리 세금을 막 뺏으면 그래 안 하고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돈 낸 돈을 제대로 쓰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모으기 위해서 오늘 빠져있는 부분 구에 꼭 위원장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협조 없이는 아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구 위원장님 하신다고 제가 많은 시간 안 뺐습니다. 다 바쁜 사람이고 우리는 일상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SNS에 카톡에 좀 옮겨주시고 알려주시고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는 아까 스스로 하는 거라고 했죠? 자원봉사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빈자리 솔선수범 손들이라 생각하고 있으니까 빈자리 꼭 좀 다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최지영 사모님 기차표 시간 때문에 오늘 사진부터 먼저 좀 찍으시고 그제 조직 정비를 하시고 좀 가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좀 있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스크 다 벗으시고 예. 자 이제 코로나는 물러갔습니다. 네. 우리 이거 크게 합시다. 부산 하면은 여러분 부방대 하면서 예 부산 제가 부산 하면은 부방대 그냥 하나 찍고 네. 내 얼굴 다 알아. 배우는 합시다 배우대로. 자 거기도 뒤로 물렀어. 다시 너무 약하다. 한 번 더 할까요? 금방은 연습이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산 부방대 됐습니까? 화이팅! 화이팅 부방대! 자, 가시지 마시고 예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부산 부방대 총결집대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밤길 조심해서 살펴가시기 바랍니다.